엄마로 살면서 모든 걸 잘할 수는 없다. 엄마는 신이 아니다. 엄마도 실수를 한다. 아이들에게 미안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미안해도 우리는 엄마로 살아야 한다. 1000번을 미안해도 엄마로서의 자존감을 채워가야 한다. 엄마라면 나와 아이의 행복을 위해 자존감을 공부해야 한다. 자존감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어떻게 연습할 수 있는지, 어떻게 서로를 키워줄 수 있는지 스스로가 알아내야 한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할 책은 엄마의 자존감 공부입니다. 작가님은 요즘 MKYU 대표님으로 활약 중이신 김미경 대표님이십니다. 옛날 어른들 말씀에 아이는 낳으면 알아서 큰다지만 모든 엄마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다는 걸. 하루에도 지옥과 천당을 100번쯤 오간다는 걸. 매일 최선을 다한다지만 가끔 돌아보면 내가 아이를 망치고 있는 건 아닐까 흔들립니다. 미안한 일이 떠오릅니다. 아이가 잘못되면 내 잘못 같습니다. 그러다 마음이 아파서 눈물 한 바가지를 쏟을 때도 있습니다. 작가님께서 만난 전국 수만 명의 엄마들은 모두 같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키워야 잘 키우는 걸까? 나는 과연 좋은 엄마일까? 대체 부모 노릇이란 무엇일까? 질문이 끝도 없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엄마들이 답 없는 고민을 품고 앓고 있습니다. 정답을 몰라 흔들리는 엄마들에게 던져줄 해답을 이 책에 넣어주셨다고 하니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는지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엄마가 자라야 아이가 큰다. 결국 엄마가 자라야 아이도 클 수 있다. 엄마의 마음이 자라지 못하고 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아이의 자존감이 결코 자라지 않을 뿐더러 엄마의 눈에 아이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솔직히 자존감에 자신 있는 엄마가 세상에 얼마나 될까? 한국 같은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부모의 전폭적인 사랑과 믿음을 받으며 걷고 엄마 자신도 완벽한 자존감을 가지고 애들을 키운다는 엄마들을 나는 별로 본 적이 없다. 우리 모두는 어딘가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씩 아프다. 하지만 그것이 아이에게 상처가 된다면 지금이라도 부족한 자존감을 스스로 채워야 한다. 엄마 스스로도 자존감 있는 엄마로 못 자랐다고 포기하지 말고 자존감 있는 엄마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 물론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결코 불가능하지도 않다. 나만의 자존감 공부를 시작해 보는 것이다. 이 공부는 엄마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학력이나 지적 수준, 나이 같은 것은 전혀 상관없다. 오히려 많이 배운 엄마들일수록 공부는 잘하지만 자존감은 낮은 아이로 키우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자신만만한 사람이 자존감도 강할 거라는 건 착각이다. 실제로 나도 성공한 이들 중에 자존감 낮은 사람을 꽤 많이 봤다. 내 성공을 해석하는 필터가 없는 부모들은 자신의 교만함으로 아이를 여과 없이 내리친다. 잘난 부모 밑에 망가진 자식이라는 드라마 공식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자존감 공부는 아주 작은 데서 시작된다. 일상 속에 아주 사소한 일부터 성취하는
스몰인을 만들어가면 된다. 자존감 초보 엄마들은 마치 초등학생 아이를 키울 때처럼 자존감 과목을 하나 골라서 작은 것이라도 혼자 이뤄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유식을 열심히 만들어서 블로그에 올려본다든지, 취미로 손바느질을 해본다든지, 홈트레이닝으로 몸을 건강하게 가꿔본다든지, 어떤 것이든 괜찮다. 이런 과정을 통해 스스로가 쓸모있게 느껴지고 주변에서 인정을 받으면 자존감이 한 살씩 커갈 수 있다. 그렇게 매일 내 마음에 양분을 줄 때 엄마도 훨씬 여유 있게 아이를 대할 수 있고 아이와 눈 맞추면서 진심으로 공감해 줄 수 있다. 또한 내 상처를 치유하려면 나를 살리는 공부를 해보는 것이 좋다. 어떤 공부든 다 좋지만 지금까지의 내 인생을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는 공부면 더 좋다. 몇 년 전 삶이 가장 힘들었을 때 나는 새로운 스승들을 만났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해주고 괜찮다고 말해주는 스승들 곁에서 나는 한 번도 안 해본 공부들을 시작했다. 명리학을 공부하면서 인간의 운명이란 무엇인지, 무엇을 타고나는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다. 장자를 공부하면서 똑같은 사건도 내 마음에 따라 전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고, 자연 철학을 배우면서 자연 그 자체인 나와 아이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게 됐다. 스승들이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고 흉내도 내보면서 나 역시 인생의 문제를 푸는 수많은 해석법을 가지게 됐다. 내가 존경하는 한 선생님은 몇 년 전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해 힘들어할 때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다. 사람을 믿는다는 건 100을 믿는 게 아니라 그가 잘못한 것을 포함해서 130을 믿어주는 거야. 왜냐면 나도 그 사람한테 잘한 것 100만 있는 게 아니라 잘못한 것 30도 있잖아. 그런데 그 사람한테만 100을 요구하면 너무 야박하고 불공평하지. 그러니 누군가와 오래 가고 싶으면 못난 30을 포함해서 130을 믿어줘야 해. 그 선생님의 130%의 해석법은 그때 나에게 정말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줬다. 이 공식 덕분에 지금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수많은 스트레스를 절반으로 줄였다. 이렇게 나만의 인생 해석법, 인생 풀이 공식을 하나씩 쌓아가면서 나는 내게 오는 크고 작은 불행을 제법 데리고 살 수 있게 됐다. 둘째 아이가 자퇴했을 때 내가 살리는 해석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나만의 인생 해석법으로 스스로를 무수히 살려봤기 때문이다. 자존감 높은 엄마는 아이의 위치를 기회로 바꿔줄 수 있다. 그냥 막연하게 괜찮다, 괜찮다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보는 프레임 자체를 바꿔버리는 것이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런 위기의 순간이 여러 번 다가온다. 엄마의 자존감이 낮을 때 다가오는 위기는 온 가족에게 심각한 불행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엄마의 자존감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다면 자존감을 바탕에 두고 내 아이를 가장 신뢰하는 해석을 할 수 있다면 문제는 훨씬 쉬워진다. 그렇다면 이 위기는 아이와 엄마의 자존감을 집중적으로 훈련시켜주는 좋은 공부가 된다. 우리 집도 둘째의 자퇴 사건 이후 아들 녀석의 자존감은 오히려 왕창 올라갔다. 엄마가 나를 믿어주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 녀석은 고마운 아들 노릇을 하기 시작했다. 나 또한 엄마로서
아들에게 보내는 믿음과 신뢰가 더 높아졌고 엄마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생겼다. 게다가 아들 녀석과의 끈끈한 전후에는 덤으로 따라왔다. 전쟁 상황이 아니면 심장과 심장이 그렇게 확 붙을 기회가 없다. 지하까지 떨어져 가장 힘들 때 엄마가 아이의 심장을 뛰게 해주면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고마운 은인이 된다. 우리의 엄마 노릇은 60년을 해야 끝난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자존감 공부를 시작하자. 소중한 아이를 위해 내 마음을 함께 키워가 보자. 엄마가 자라야 아이도 큰다. 흉내만 내도 괜찮아. 자신감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평생을 끊임없이 일을 벌려본 내 경험으로 보자면 자신감은 전적으로 몸의 언어다. 해보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내 육체가 막 움직여서 뭔가를 해내는 것. 그걸 보고 내 마음이 역시 믿을만해 라고 속삭이는 것. 이렇게 몸과 마음이 신뢰를 구축해야만 생기는 게 자신감이다. 결국 자신감이라는 건 정서적인 언어가 아니라 완전한 육체의 언어인 것이다. 나는 할 수 있다를 100번을 친다고 없던 자신감이 결코 생기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나는 아이들에게 10%의 자신감만 있어도 한번 해보라고 격려해준다. 물론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아이의 실패에 좋은 경험했다. 이만하면 대성공이다. 라고 말해주는 의연함과 비록 실패했더라도 아이의 자신감이 1% 정도 성장한 것을 알아봐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성숙함이다. 이것이 누적되면 아이들의 자신감 근력은 점점 강해진다. 요즘 아이들에게 자신감 연습이 꼭 필요한 이유는 아이들이 몸을 쓰는 것보다 머리를 쓰는데 더 익숙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세대만 해도 그냥 부딪혀서 하면 돼가 통했다. 노는 것도 사방치기, 구슬치기 등 몸을 쓰면서 해왔고 정보를 얻으려면 도서관에서 책을 뒤지거나 누군가를 찾아서 물어봐야 했다. 별다른 도구나 사전 정보 없이 몸 하나만 가지고 뭔가를 시작하는 일에 우리는 익숙했다. 그런데 우리 애들은 친구들과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모든 정보를 스마트폰 하나로 얻는다. 그렇게 머리만 똑똑한 애들은 그냥 해봐 라고 하면 절대 못한다. 하는 방법이야 검색해서 다 아는데 실제로 하진 못한다. 누굴 직접 만나고 어디서 직접 가고 뭔가를 직접 신청한다는 것 자체가 생소하고 겁이 난다. 게다가 우등생 증후군이 있는 아이들은 미리 계산을 해봐서 100% 자신감이 없으면 떨어질까봐 도전하지 않는다. 도전하기도 전에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몸으로 싸우지 않고 머리로만 싸워본 아이들에게 이런 현상은 당연하다. 완벽하게 준비될 때 도전하겠다며 도전을 늘 뒤로 미룬다. 그러나 우리 모두 살아봐서 알지만 100% 준비될 때는 오지 않는다. 아직 준비가 미숙한 그때 시작해야 한다. 자신감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씨앗으로 시작해 무성한 나무로 성장하기 때문이다. 나보다 잘난 사람을 목격하기 위해서 내 초라한 몸을 이끌고 그것에 가고 프로와 나와의 좁힐 수 없을 것만 같은 간극을 느끼며 눈물 나는 훈련도 하고 이렇게 몸으로 1cm 전진해야만 자신감도 딱 1cm만큼 큰다.
자신감 초보인 아이에게 그냥 해, 너는 할 수 있어 라고만 말해서는 안 된다. 일단 걷는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 그래서 내가 아들에게 일단 흉내만 내라고 했던 것이다. 성공을 100으로 봤을 때 10도 좋고 20도 좋으니 해봐라. 그럼 자신감도 그만큼 채워져서 올 거라고 말해줬다. 물론 자신감만 채워서 오진 않는다. 나보다 잘난 사람을 무수히 보게 되면 좌절도 그 안에 섞여서 온다. 그때 바로 엄마의 역할이 필요한 순간이다. 네가 좌절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도를 통해 자신감이라는 씨앗을 품고 왔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 별거 아닌 경험 같지만 이미 자신감은 1%라도 전진했을 거라고 말해줘야 한다. 불확실한 미래와 자신의 현재 역량에 대해 불안해하는 아이들에게 엄마의 한마디는 가장 확실한 응원이 되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아이들에게 자신감 연습을 시킬 수 있을까? 결국 몸이 똑똑해지는 연습을 해야만 한다. 사실 몸이 똑똑하지 않아도 20살까지는 버틸 수 있다. 집과 학교, 학원만 왔다 갔다 하면 되고 엄마가 웬만한 건 다 해주니까. 하지만 20살 이후부터 움직이는 반경이 커질수록 몸이 정말 똑똑해져야 한다. 모든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2가지 기초자산을 받고 태어난다. 몸과 시간, 이 2가지 가장 심플한 것과 승부를 낼 수 있다면 인생이 그 어떤 복잡한 게 들어와도 이겨낼 수 있다. 그러나 편리함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우리의 몸을 쓰는 일을 최대한 피하려고 하고 거기에 돈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나 꿈은 철저히 몸과 시간, 둘 다를 다룰 줄 모르면 이길 수 없는 게임이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남의 육체에 깨알같이 저장된 실력과 경험까지 살 수 없다. 부모가 아이에게 줘야 할 것도 시간과 몸을 최대한 덜 쓰게 하는 족집게 과외가 아니다. 가장 정직한 2가지 재료, 몸과 시간만으로 뭔가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초라하지만 뭔가 시작하기에 가장 적당한 지금에 용기를 주고 약간의 좌절을 포함한 빈약한 결과를 높이 평가해주자. 10%였던 아이들의 자신감은 조금씩 커나갈 것이고 언젠가 충만한 자신감이 아이의 몸에 굳건히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자신감이 넘치는 내 아이, 생각만 해도 얼마나 든든하고 흐뭇한가. 그 시작에는 언제나 엄마의 따뜻한 응원이 있다. 엄마가 먼저 도전해보고 실패해봐야 한다. 세상에 한 생명이 태어나 인생을 알아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90년이라면 우리는 겨우 3분의 1이나 왔을 법한 지점에서 애를 낳는다. 그러니 어설프고 아이들의 실패나 슬럼프에 당황하는 게 당연하다. 꿈과 좌절, 갈등과 용기 등 100가지도 넘는 감정을 겪어내면서 스펙타클하게 성장하는 한 사람을 길러내는 게 어디 보통 일인가?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제대로 키울 수가 없다. 우리같이 다 큰 엄마들도 고민이 생기면 5만 원을 들고 용한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본다. 이번에 남편 사업이 실패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난 어떻게 살아야 해요? 아이들도 똑같은 걸 묻는다. 이번에 대학에 떨어지면 나 어떻게 해? 난 뭘 하고 살아야 해? 질문이 작을 뿐 본질적으로는 같은 질문이다. 그런데 자기 실패도 무서워하는 엄마가 아이의 실패를 다룰 수 있을까?
내 삶에 대해 해석법이 없는 엄마가 아이의 인생 해석법을 제시해 줄 수 있을까? 나 역시도 아이들이 뭔가 심각한 질문을 하면 쉽게 대답할 수 없는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일단 시간을 벌기 위해 화장실로 간다. 거기서 심호흡을 하면서 생각을 가다듬는다. 어떻게 말해줘야 아이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지, 어떻게 해석해줘야 희망을 줄 수 있을까를 깊이 고민한다. 생각나는 대로 대충 말하고 오히려 엄마가 더 걱정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는 길을 잃고 포기하게 된다. 그래서 더 현명한 대답을 하기 위해 고민하고 공부하고 연구한다. 내 아이를 위한 가장 좋은 해석은 그 아이를 낳고 기른 엄마가 그 누구보다 가장 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려면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엄마가 먼저 몸을 써서 움직여 봐야 한다. 엄마가 먼저 도전하고 실패해봐야 먼저 살아본 사람으로서 가장 현명한 답을 줄 수 있다. 인터넷 카페에 물어봐서 얻은 답이 아닌 오직 사랑하는 누군가의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답을 해줘야 한다. 엄마란 30년 먼저 태어나서 30년 먼저 실패하고 그 경험을 통해 아이에게 용기와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당당한 어른으로 키우는 법. 몇 년 전 아이들과 여름방학을 맞아 돈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경험한 돈은 대부분 타는 돈이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버는 돈을 경험해 볼 때가 왔다. 먼저 가족회의부터 시작했다. 자, 이제부터 각자 창의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어봐. 하고 싶은 일을 제안하고 얼마를 받으면 좋겠는지 제시하는 거야. 그것이 합당한지는 우리가 함께 결정하자. 타서 쓰는 돈에서 벌어서 쓰는 돈으로 바꿔보자는 나의 제안. 아이들의 표정이 잠옷 진지해진다. 난 엄마 회사 포토샵, 동영상 편집, 사진 찍는 거 맡아서 할게. 동생들 미술과에는 서비스로 해주고. 대학생 큰딸은 이제 용돈이 아닌 급여로 달란다. 그럴 나이가 되었고 사실 그동안 찜찜했다고 고백하면서 난 매일 엄마 회사 청소를 할게. 그리고 강연에 있을 때 현장 도우미 하고 엄마 10월 토크쇼에 7 피아노 곡 레슨 해줄게. 둘째 아들은 매일 회사에 일찍 와서 땀을 흘리겠단다. 시급으로 계산할 건데 편의점 수준으로 달란다. 난 수학학원 그만두고 방학 동안 수학 개념서 2권 읽으면서 정리해 볼게. 학원 안 다니면 20만 원은 절약하는 거니까 그것도 버는 거 맞죠? 초등학교 4학년 막내딸이 깜찍하게도 20만 원을 이렇게 벌어보겠단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공부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독립적인 인간으로 자부심을 갖는 일이다. 독립 생명체가 되기 위해서는 돈에 대한 독립이 필수다. 그러려면 먼저 타는 돈에서 스스로 버는 돈으로 돈의 개념을 훈련시켜줄 필요가 있다. 버는 돈이 되면 똑같은 액수라도 절대 같은 돈이 아니다. 이전에 가졌던 10,000원의 가치가 변하는 걸 몸으로 느낀다. 그러면서 스스로 경제적인 원칙을 세우게 된다. 돈은 상상이 아닌 실체니까. 나도 어릴 적 엄마 양장점에서 치맛단을 꿰매면서 5원씩 벌곤 했다. 하루는 산더미 같은 바느질에 지쳐 엄마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다.
나는 치맛댐 꿰매고 겨우 5원 받는데 엄마는 치마 하나에 2만 원이나 받잖아. 왜 그렇게 차이가 나? 그때 엄마는 웃으면서 말했다. 너는 남들도 어느 정도 하면 다 할 수 있는 치맛단을 꿰매고 엄마는 남들이 할 수 없는 재단을 하고 옷을 만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받는 돈이 달라야지. 평생 양양점을 하면서 돈을 번 엄마는 돈에 대한 철학을 철저히 가르쳤다. 형제끼리라도 이자는 제 날짜에 정확히 줄 것. 쓰면 남의 돈, 모으면 내 돈. 돈 쓰다 똑똑해진 사람은 없다. 돈 벌다 똑똑해지지. 등 돈에 관한 무수한 교육을 시켰다. 그 중에 가장 뇌리에 박힌 건 시집갈 때 각자 벌어서 자기 돈으로 가라였다. 그래서 우리 딸 넷은 내 돈이 없으면 시집 같은 건 아예 못 가는 줄 알고 죽어라 돈을 모았다. 그래서였을까? 신혼 때 가난한 시작이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웠다. 이만큼이라도 벌어서 결혼한 스스로가 대견했으니까.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서인지 나 역시도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교육시키는 것이 있다면 돈에 관한 것이다. 사실 툭 터놓고 말하면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내 돈 안 쓰게 만드는 것이다. 나이 30이 돼서도 부모의 돈을 쓴다는 건 우리는 노후가 없는 동시에 자녀는 미래가 없다는 뜻이다. 적당한 나이에 꿈과 생계를 스스로 끌어갈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돈을 버는 데서 출발하니까. 나는 아이들이 돈에 관해서 유능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어른이 되었을 때 자신의 생명과 꿈을 스스로 밀어주는 당당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스스로 돈을 벌어 자신을 책임질 수 있어야 비로소 당당한 어른이 된다. 어른이 되어서도 스스로 먹고 자고 배우고 꿈꾸는 일을 밀어줄 수가 없으면 어른이 아니다.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다고 느껴질 때, 정작 문제는 엄마 자신의 자존감이다.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다 보면 어느새 자신을 놓치고 살기 마련이다.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 엄마 본인은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배우고 싶은 것 등 모든 것을 다 아끼고 살게 된다. 그러다 막상 어느 시간이 되면 깊은 질문 속에 빠져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나는 뭐하고 살았지? 심지어 나는 단 한 번도 행복했던 순간이 없었던 것 같다. 라는 극단적인 결산마저 하게 된다. 그러면 자연스레 나 우울증인 것 같아 라는 말이 나온다. 하루 종일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나고 서럽고 후회스럽다. 텅 빈 자신을 마주하게 되는 시간인 것이다. 그런데 잘 해석해보면 나 뭐하고 살았지는 의미 있는 감정이다.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기력하게 나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는 문제의 제기니까. 사람이 자신에게 깊이 들어가 자신의 인생을 찬찬히 거슬러 여행을 하다 보면 자연히 깊은 곳에서 침잠하게 된다. 그것이 겉으로 우울증처럼 보일 뿐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울증이 아니라 자신에게 너 이렇게 살아도 좋아? 라는 질문일 뿐이다. 그 질문에 치열하게 대답을 하면 이 감정도 자연히 흘러간다. 또한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다르게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 가족의 관점에서 보면, 엄마라는 역할에서 보면 행복했던 것이 맞다. 그러나 어느 순간 프레임이 바뀐 것이다. 가족이 아닌 나라는 관점으로 그 프레임으로 다시 봤더니
내가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 애써 본 적도, 그래서 뭔가 행복했던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마침내 알게 된 것이다. 종합해보자면 이건 엄마의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증거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이건 나를 찾고 나의 자존감을 회복할 중요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나 자신이 수십 년 만에 던진 질문, 너 이렇게 살아도 좋아? 에 답을 해야 한다. 여기에 답을 해내면 자존감도 다시 살아난다. 얼마 전 한 사람이 찾아왔다. 중견기업에 다니는 20년차 워킹맘. 온갖 고생 끝에 회사 최초로 여성 임원이 됐단다.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자리에 올라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사표를 쓸까 고민 중이란다. 마음이 아픈 아이 때문에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는데 전학 간 학교에서도 적응을 하지 못해 많이 힘들어 한다고 한다. 그런데 막상 회사를 그만두려니 고민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다.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중도 포기하는 것 같아 아쉽고 막상 집에 들어가서 뭘 할 수 있을까 막막해요. 나는 그녀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다. 어여 집에 들어가요. 이런 건 포기가 아니라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불러야지. 역도 선수가 역기를 들다 놓는 것은 당장의 메달보다 근육 파열이 될지 모르는 자신의 몸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마라톤 선수가 경기 도중 기권하는 건 역시 대회 성적보다 자신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다. 살다 보면 순간의 성취보다 훨씬 더 소중한 삶의 근원을 위해 멈춰야 할 때가 온다. 그런데 거기에 굳이 포기라는 단어를 붙일 필요가 있을까?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불러야지. 길게 보면 엄마 노릇 역시 한 인간의 성장이고 꿈이다. 물론 일터에서의 커리어는 단절될 수 있다. 그러나 인생은 그 어떤 현장에서도 멈추지 않는다. 나는 개인적으로 경력 단절은 썩 옳은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경력 이동이란 말이 더 맞다. 특히나 요즘엔 워킹맘, 전업맘의 경계가 없기 때문이다. 일하다가 아이가 아프거나 집안에 엄마의 손이 필요하면 집으로 귀환해야 할 때가 있다. 반대로 남편이 아프거나 실직하는 등 집안 경제에 빨간불이 켜지면 일터로 나와야 할 때도 있다. 이렇듯 가끔은 운명적 사건이 여자의 경력을 이동시킨다. 그러나 장소와 환경의 차이일 뿐 삶을 끌어가고 나를 성장시키는 일은 집이건 일터건 멈춰서는 안 된다. 살다 보면 하나의 문이 닫혀야만 다른 문을 발견할 수 있는 시기가 있다. 2에서 3년 쉬어야 할 때가 그때다. 바로 그때 좌절하지 말고 새로운 일을 모색해보자. 집에만 있는다 해도 이전과는 다른 열정과 에너지로 신나게 살 수 있다. 바깥일만큼 짜릿한 성취의 쾌감은 없더라도 늘 허전했던 마음, 배고팠던 속을 든든히 채워줄 기회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 일하다가 돌아와야 할 때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면 돌아와도 된다. 포기 아니 선택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또 다른 이름의 꿈이니까. 지금 어디에 있건 엄마로 살아가는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한다. 엄마 노릇 힘들지? 그 나이가 사춘기 때 나와 한동안 사이가 좋지 않았다. 서로 자기 주장만 했고 굽히지 않았고 말다툼을 자주 했다.
하루는 큰애가 외할머니에게 전화를 해 엄마가 얼마나 자신을 힘들게 했는지 다 일러 바쳤다. 무려 2시간이 넘게 통화를 했단다. 그날 엄마에게 전화가 왔다. 미경아, 엄마 노릇 힘들지? 엄마의 첫 마디는 그랬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할 법도 했지만 엄마는 그 한마디만 했다. 엄마 노릇 힘들지? 눈물이 왈칵 났다. 애를 낳을 때만 힘내야 하는 게 아니야. 애를 키울 때는 더 힘을 내야 해. 우리 미경이 힘내라. 그때 엄마의 위로가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른다. 지금도 아이와 갈등을 겪으며 힘들어하고 있을 엄마들, 엄마 노릇 참 힘들죠? 다들 힘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